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매우 흥미로운 사회심리극 15년 결혼 생활에도 여전히 처녀. 남편은 2조 원의 유산을 남기고 절벽에서 몸을 던지다. 를 함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제 남편은 2조 원의 유산을 남기고 스스로 절벽에서 뛰어내렸습니다. 7일 후 검은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제게 비밀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자마자 저는 시어머니를 집에서 당장 내쫓았습니다. 빗소리는 회한에 찬 장례 행렬의 북소리와 섞여 제 심장까지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바늘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안방 중앙에 깔린 돗자리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4시간 동안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무릎을 꿇고 있었더니 다리는 이미 감각을 잃을 정도로 마비되었습니다. 제 앞에는 남편 강준혁의 영정사진이 있었습니다. 향년 45세 갑작스러운 비관으로 세상을 떠나 이 차가운 재벌가에 저를 홀로 남겨둔 남자. 사진 속 준혁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지난 15년 동안 그가 저를 대했던 방식과 똑같이 텅 비어 있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지만 메마른 눈에는 눈물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정해서가 아니라 제 눈물은 이미 차가운 침실에서 길고 긴 밤을 홀로 기다리며 모두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15년간 아내였지만 저는 사실상 고급 가정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넓은 저택 안에서 사모님이라는 이름표만 단 채 남편에게 단 한 번도 몸을 허락받지 못한 외로운 그림자였습니다. 제 시어머니 윤숙자 여사는 주빈 자리에 노인 용과 봉황이 새겨진 안락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계셨습니다. 여사는 붉어진 눈가에 손수건을 찍으며 VIP 손님들이 조문을 올 때마다 처절하게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등 돌리고 나가자마자 여사는 저를 향해 칼날 같은 눈빛을 던지며 이빨 사이로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울어봐. 이 뻔뻔한 계집애야. 남편이 죽었는데 목석처럼 앉아있니? 정말 복없는 년이구나. 이 집에 시집와서 15년간 자식 하나 낳지 못하더니 이제는 내 아들까지 잡아먹었어. 이 모든 저주를 저는 지난 세월 동안 귀에 못이 밝히도록 들었지만 오늘은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이 말이 제 가슴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고 하얀 상복 자락을 피가 날 때까지 꽉 움켜쥐며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억눌렀습니다. 옆에 서 있던 시누이 강수아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입술을 비틀고 어머니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엄마, 저 빌부터 사는 년을 왜 신경 써? 아마 지금 강준혁 씨 죽고 얼마나 많은 돈을 챙길 수 있을까 계산하고 있을걸. 꿈도 꾸지 마. 우리 오빠는 똑똑해서 외부인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았을 거야. 하관식이 막 끝났을 무렵 준혁의 개인 변호사 김민준이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곧 끊어질 듯한 기타줄처럼 팽팽하게 긴장했습니다. 윤 여사는 몸을 고추세웠고 숨길 수 없는 탐욕으로 눈이 번뜩였습니다. 수아도 급히 핸드폰을 치우고 손을 비비며 기다렸습니다. 모두 한영그룹의 막대한 재산이 같은 핏줄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안경을 바로잡으며 빗소리 사이로 낮고 침착한 목소리를 울렸습니다. 강준혁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사흘 전 제1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신 법적 유언장에 따라 그는 잠시 멈추고 각 사람의 안색을 살피더니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한영그룹의 모든 주식, 개인 명의의 부동산 및 신탁자산, 총 추정 가치 2조 원 상당이 강 회장님의 법적 배우자인 한지우 씨, 유일한 상속인에게 모두 이전될 것입니다. 온 방이 잠시 침묵에 잠겼고 오직 창밖에 빗소리만 거세게 울렸습니다. 저는 벌떡 고개를 들고 변호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커다란 징을 친 것처럼 제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2조 원이 저에게? 남편이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던 허수아비 아내에게? 윤 여사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여사는 변호사의 손에 있는 유언장을 낚아챘고 눈을 찢어지게 부릅떴습니다. 거짓말 마. 그럴 리 없어. 내 아들은 저 쓸모없는 년에게 돈을 남길 리 없어. 저 년은 요물이야. 내 아들에게 마법을 걸었어. 이 유언장을 찢어버릴 거야. 수아도 소리치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언니, 우리 오빠에게 무슨 짓을 했어? 왜 이렇게 정신이 나갔어? 당장 우리 집 돈 돌려줘.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극도의 당황과 혼란으로 움직일 수 없었고 마치 굶주린 독수리 떼처럼 저를 애워싼 고함과 욕설을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장례식 후 7일째
저택은 여전히 어둡고 숨막히는 분위기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준혁의 칠제, 초칠일을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2층의 큰 제사상 위에는 향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스님들의 연불 소리가 규칙적으로 아래층까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식 아내이자 이조원 재산의 법적 상속인인 저는 제사상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윤 여사는 하인들을 시켜 저를 계단에서 막았습니다. 여사는 친척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남편 잡아먹은 년이 향을 피우면 내 아들의 영혼만 더러워져. 전현은 부엌에 내려가서 하인들이랑 밥이나 먹게 해. 거기가 딱 전현의 자리야. 저는 다투지 않고 조용히 흰밥 한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지난 15년간 인내심은 이미 제 살과 피에 깊이 밝힌 습관이 되어버렸고 그것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한 거친 갑옷과 같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15년 전 결혼 첫날 밤처럼 끈질기고 질긴 장맛비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준혁은 방으로 들어왔고 몸에서는 진한 술 냄새가 났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맑았습니다. 그는 소파 위로 베개를 던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거야. 예쁜 옷, 고급차, 한영그룹 사모님이라는 이름까지. 하지만 내 사랑과 육체는 제외해. 이 선을 절대 넘지 마.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두 손님처럼 살았고 침대를 따로 쓰고 밥상을 따로 먹으며 이 금빛 세장 속에서 제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벽시계가 정확히 저녁 7시를 알렸고 요란한 초인종 소리가 제 상념을 끊었습니다. 윤 여사와 수아는 위층에서 손님을 맞이하느라 바빴고 하인들은 청소하느라 분주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육중한 철문 앞에는 검은 우비를 뒤집어 쓴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번쩍이는 구두 위로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한지우 씨를 찾습니다. 남자가 입을 열었고 낮고 음침한 목소리는 일반적인 조문객의 말투와는 달랐습니다. 접니다. 저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몸을 움츠리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방수 비닐봉투로 조심스럽게 포장된 두꺼운 편지 봉투를 꺼냈고 봉투에는 붉은색 봉인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제게 그것을 건네주었고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박도연입니다. 강준혁 회장님께서 3년 전 비밀리에 고용한 개인 변호사입니다. 강 회장님께서 제게 칠제를 지내는 날 저녁 7시에 이 편지를 한지우 사모님께 직접 전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1분도 빨라서는 안 되고 1초도 늦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받았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을 들고 있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엄청난 비밀이 곧 드러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급히 편지를 오단에 숨기고 제 침실로 달려가 문을 잠갔습니다. 스탠드 조명의 노란 불빛 아래 준혁의 익숙한 필체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평소 메모에 쓰던 차가운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지우야, 네가 이 글을 읽을 때쯤 나는 이미 해방되었을 거야. 지난 15년 동안 너를 이기적으로 가두어 둔 것에 대해 사과할게. 나는 네가 겉모습처럼 순종적이고 참을성 있는 고양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 너는 한때 금융계를 뒤흔들었던 싱가포르 증권가의 여왕, 파이버의 바이버였잖아. 나는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그 비밀을 알고 있었어. 이 부분까지 읽자 제 손이 덜덜 떨렸고 편지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제가 묻어두었던 찬란하지만 고통스러운 과거의 정체성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던 그 비밀을 준혁이 알고 있었다니.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모든 원한을 산산조각 내고 그 자리를 극도의 혼란으로 채웠습니다. 너는 내가 왜 너에게 한 번도 손대지 않았는지 궁금했지? 네가 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 때문이었어. 나는 완전 안드로겐 불감 증후군 AIS를 앓고 있어. 생물학적으로 나는 완전한 남자가 아니야. 이 결혼은 내가 세상의 눈을 속이고 회장 자리를 지키며 어머니를 만족시키기 위해 세운 방패막이었을 뿐이야. 나는 너를 속였고 이 썩어빠진 가족의 명예를 위한 희생양으로 만들었어. 그 2조 원은 내 청춘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저는 목 놓아 울음을 터뜨리지 않기 위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알고 보니 15년간 제가 자식 없는 여자로 낙인 찍히고 시어머니의 모욕을 견디고 세상의 비웃음을 참아낸 모든 것은
남편의 결함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 안에 끓어오르던 원한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는 지극히 깊은 연민과 씁쓸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두 비극적인 운명은 너무 길고 고통스러운 연극을 해왔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멍하니 앉아 준혁의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제 눈앞에서 춤추는 듯 했지만 고통스러운 진실을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준혁은 제게 재산만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방어할 가장 날카로운 무기, 이 재벌가의 추악한 진실을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필체는 더욱 떨렸고 마치 쓰는 이가 마지막 힘을 다해 진심을 전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나는 네가 충분히 고통받았다는 것을 알아. 이제 순한 고양이 연기는 그만해. 내 안에 잠들어 있는 늑대 파이버를 깨워. 침실에 걸린 대형 결혼사진 뒤에 숨겨진 벽금고가 있어. 비밀번호는 우리가 도서관에서 처음 만난 날짜야. 기억나지? 그 안에는 어머니와 수아, 그리고 그룹 내 기생충들의 모든 더러운 거래, 횡령, 돈 세탁을 기록한 검은 장부가 들어있어. 저는 편지를 접고 가슴속에서 요동치는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일어섰고 침대 맞은편 벽 전체를 차지하는 거대한 결혼사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진 속 저와 준혁은 보기 좋게 서 있었지만 어딘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색한 미소는 15년간의 무성의 무옹기 결혼 생활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액자를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뒤쪽에 회색 석고 벽이 벗겨지면서 차가운 작은 철문이 드러났습니다. 제 손가락은 떨렸지만 옛날 날짜에 숫자를 눌렀습니다. 철컥하는 건조한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검은 가죽 표지의 장부 한 권과 USB 하나만 있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겨보았습니다. 숫자, 이름, 날짜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 여사와 그 일당의 탐욕에 대한 사형 선고문이었습니다. 준혁은 저를 마지막 순간에 보호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 이 모든 것을 수집했던 것입니다. 저는 편지와 장부를 들고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밖은 비가 그쳤고 처마에 맺힌 물방울만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언 편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주황색 불꽃이 고해성사의 글자 한 줄 한 줄을 핥아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준혁의 고통과 비밀은 제가 되어 밤바람에 흩날렸고 비극적인 제 남편의 영혼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15년간 고행자처럼 살았던 제가 처음으로 준혁의 술장을 열었습니다. 저는 가장 독한 위스키를 골라 얼음 없이 큰 유리잔에 가득 채웠습니다. 고개를 젖혀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알코올의 매캐한 맛이 코를 찔렀고 목구멍을 태우며 경련하는 위장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현기증이 몰려왔지만 이상하게도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평소에 온순하고 순종적인 눈빛은 사라지고 한때 금융계를 뒤흔들었던 금융여왕 파이버의 날카롭고 단호한 시선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쿵! 침실문이 거칠게 박차고 열렸습니다. 윤 여사가 예비 열쇠 꾸러미를 쥐고 달려 들어왔고 그 뒤를 시누이 수아가 분노에 찬 얼굴로 따랐습니다. 여사는 제가 술잔을 들고 있는 것을 보더니 얼굴이 붉어져 쏘아붙였습니다. 아, 이 계집애가 남편이 죽자마자 술판을 벌여 내 아들의 시신 위에서 축하 파티라도 하겠다는 거니? 윤 여사는 달려들어 제 손에서 술잔을 뺏으려 했지만 제가 재빨리 잔을 탁자 위에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유리가 나무 표면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에 여사는 멈칫했습니다. 여사는 손가락으로 제 얼굴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너랑 말싸움할 시간 없어. 내가 너에게 사흘을 줄게. 너는 모든 상속 재산을 수아에게 양도한다는 서류에 서명해야 해. 네가 서명하지 않으면 나는 네가 외도했다는 소문을 퍼뜨릴 거야. 이 땅에서 네가 고개도 들 수 없게 만들 거야. 저는 일어나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평소처럼 떨며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붉은 벨벳 안락의자의 다리를 꼬고 앉아 빈 술잔을 돌리며 여사를 경멸하는 시선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습니다. 그 차가운 미소에 윤 여사는 놀라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침착하지만 한겨울 바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방에 노크도 없이 들어오세요? 누가 마음대로 들어오라고 허락했습니까? 여기는 제 개인 방입니다. 이 집은 현재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윤 여사는 귀를 의심하는 듯 멍하니 눈을 부릅떴습니다.
지난 15년간 며느리는 감히 큰 소리조차 내지 못했는데 나가라는 말을 하다니. 여사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쫓아내? 네가 배짱이 부었구나. 여기는 내 집이야. 내 아들 집이라고. 저는 벌떡 일어나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위압적인 기세의 여사와 수아는 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한 음절씩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아들 집이었죠. 하지만 그가 저에게 주었습니다. 내일부터 이 집의 규칙은 바뀔 것입니다. 현명하시다면 방으로 돌아가 주무세요. 제가 경비원을 불러 끌어내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때는 정말 체면이 말이 아닐 테니까요. 저는 그들 면전에서 문을 쾅 닫았습니다. 자물쇠가 잠기는 단호한 소리는 고급 가정부 생활에 치욕스러웠던 나날들의 끝을 알렸습니다. 창틈으로 스며든 희미한 아침 햇살이 간밤에 술 냄새가 남아있는 방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지만 지난 15년간 해왔던 것처럼 시어머니를 위한 주스나 사골국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저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눈밑은 어두웠지만 그 눈빛에는 어제의 순종과 인내의 흔적은 없고 강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어 시어머니가 착한 며느리처럼 보이도록 강요했던 모든 칙칙하고 촌스러운 회색과 갈색 옷들을 꺼냈습니다. 그것들을 한 무더기로 모아 검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 복도로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옷장 깊숙한 구석에 숨겨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지난 세월 동안 몰래 사서 보관했던 섬세하게 재단된 정장들과 고급 실크 블라우스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저는 몸에 꼭 맞는 순수한 검은색 정장을 골랐습니다. 그것은 제 가녀린 몸매를 강조하면서도 권위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저는 짙은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고 눈썹을 날카롭게 다듬었습니다. 거울 속의 저를 다시 보았을 때 저는 옛날의 파이버가 진정으로 돌아왔음을 느꼈습니다. 한때 거래소에서 경쟁자들을 움츠러들게 했던 그 여성이 이제 남편의 유산과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생사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두 굽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넓은 집 안을 울리며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윤 여사와 수아는 상전처럼 아침 식사를 기다리며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자 두 사람 모두 멍해졌고 수아의 젓가락이 식탁에 떨어지며 건조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는 대신 예전에는 준혁이나 윤 여사만이 앉을 수 있었던 식탁 상석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저는 의자를 당겨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 구석에 조심스럽게 서 있던 하인에게 손짓했습니다. 저는 부엌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란 아주머니, 제 아침 식사를 차려주세요. 블랙 커피 한 잔과 토스트요. 서둘러 주세요. 오늘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윤 여사는 얼굴이 시뻘개져 식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이야? 누가 너보고 거기 앉으라고 했어? 예쁜 옷 입고 사모님이라도 된 줄 알아? 당장 부엌으로 내려가서 내 사골국이나 가져와. 저는 여사를 쳐다보지도 않고 핸드폰을 꺼내 주식 시장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손발이 있으시니 드시고 싶으시면 직접 가져다 드시거나 따님에게 시키세요. 오늘부터 저는 이 집의 가정부가 아닙니다. 저는 이사회 의장이고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의를 지키십시오. 수아는 화를 내며 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윤 여사가 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이때 윤 여사의 눈빛에는 분노뿐만 아니라 두려움까지 싹트고 있었습니다. 여사는 지난 15년간 보지 못했던 저의 무서운 변화, 즉 살기를 감지했습니다. 저는 그 모녀의 싸늘한 침묵 속에서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저는 일어나 재킷 자락을 정리하고 악어 가죽 핸드백을 들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준혁의 전속 운전기사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자마자 급히 차문을 열었고 평소보다 더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급차에 앉아 거리를 미끄러져 가면서 저는 핸드폰을 꺼내 오랫동안 외웠지만 감히 걸지 못했던 낯선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이 덜 깬 듯하지만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금융암흑가의 옛 암호를 짧게 말했습니다. 파이버다. 블랙 스파이더. 네트워크를 재가동해야겠어. 목표는 한영그룹이야.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부 알고 싶어.
수화기 너머에서 몇 초간의 침묵 후 흥분으로 가득 찬 낮은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이버, 정말 돌아오셨군요. 좋습니다. 이 전화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일시간 안에 정보가 사모님의 책상 위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차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도시의 고층 빌딩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제 것만 되찾을 것이 아니라 준혁이 무력하게 남겨둔 모든 쓰레기를 청소할 것입니다. 검은색 메르세데스 S600은 한영그룹 본사 건물 정문 앞에 매끄럽게 멈춰섰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차갑고 도도한 태도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접수 직원과 경비원들은 저를 보고 모두 멍해졌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 고급스럽고 권위 있는 여인이 가끔 사장님에게 점심 식사를 가져다 주던 촌스러운 아내였다는 것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준혁의 지갑에서 찾은 카드를 긁었습니다. 전광판의 숫자가 계속 올라가면서 저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비상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가장 높은 층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임원층 복도는 조용했고 제 구두 굽소리만 규칙적이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육중한 마호가니 회의실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안에서는 시끄러운 논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재무이사 최영호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가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죽었어. 그 마누라는 멍청해서 아무것도 몰라. 우리가 회의록을 위조해서 주식을 잘게 나누고 자산을 천천히 처분하자고. 나중에 그 여자가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 회사는 빈 껍데기만 남을 거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하하호하는 웃음소리에 제 몸에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저는 노크하지 않고 두 손으로 문을 세게 밀었습니다. 문이 벽에 부딪히는 큰 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놀라게 했고 모두 저를 향해 돌아보았습니다. 영호는 연단 위에 서 있었고 승리의 미소는 채 가시지도 못한 채 저를 보고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안으로 걸어 들어갔고 익숙한 얼굴들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탐욕스러운 재무이사 영호, 무능하지만 음흉한 운영 부사장 태윤, 그리고 바람 부는 대로 고개나 끄덕이는 늙은 주주들. 모두가 저를 대낮에 나타난 유령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영호는 침착함을 되찾고 넥타이를 매만지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아, 한지우 씨,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곳은 그룹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곳입니다. 관계없는 여성분은 나가주세요. 강 회장님 향이나 피우러 집에 가세요. 여기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저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상석, 비어있는 회장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유원장, 51% 주식 소유 증명서, 그리고 경영위임장으로 구성된 법률 서류 더미를 번쩍이는 나무 탁자 위에 세게 던졌습니다. 퍽 하는 소리가 침묵 속에서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양손으로 탁자를 짚고 영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제 남편의 재산을 뜯어먹을 방법을 논의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이 멍청한 아내가 알기 전에 어떻게 균등하게 나눠 가질까 계산하고 계신 건가요? 계속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영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서류 더미를 흘끗 보더니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한지우 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강 회장님 사후회사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회의하는 것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옅게 웃고 회장 의자를 끌어내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손에 쥔 금도금된 서명펜을 돌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해인지 아닌지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한영그룹의 가장 큰 주주이자 합법적인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 회의가 공식적으로 저의 주재하에 시작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불만이 있는 분은 사표를 쓰고 당장 문 밖으로 나가십시오. 회의실의 공기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 긴장되었습니다. 늙은 주주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윤은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영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잡아먹으려 했던 어린 양이 이제 발톱을 드러낸 노련한 늑대로 변모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침묵이 회의실을 폭풍 전야처럼 숨막히게 감쌌습니다. 영호는 초기 당황에서 벗어나 비즈니스계의 여우 같은 침착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부사장 태윤에게 눈짓했습니다. 둘은 이제 짬밥으로 초보자를 괴롭히는 장난을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전문 용어를 사용해 저를 당황하게 만들고 주주들 앞에서 제 체면을 구기려 했습니다. 영호는 목을 가다듬고 공손한 척했지만 비꼬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신임 의장님, 회사를 이끌고자 하는 의지는 훌륭하지만 그룹 경영은 시장에서 야채를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현재 분기 EBITDA가 감소하고 있고 자금 집행 단계에서 막혀 유동성 흐름에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단기 투자 프로젝트의 ROA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나요? 아니면 제가 좀 더 쉬운 말로 설명해 드려야 할까요? 그의 측근들은 킬킬거렸고 저를 조롱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당황하거나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 얼굴이 빨개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크게 오판했습니다. 이 사소한 용어들은 파이버에게는 기초 학습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대답하지 않고 앞에 놓인 두꺼운 재무보고서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서투르게 조작된 숫자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옆으로 살짝 밀어놓은 뒤 영호를 똑바로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최 이사님, 제 독해 능력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저는 최 이사님이 여기서 즉시 해명해 주셨으면 하는 아주 간단한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검지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첫째, 총 투자액 5천억 원 규모의 동부 신도시 프로젝트 말입니다. 서류상으로는 현재 부지 정리 단계에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500 도시계획 허가를 받지 못해 2년째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컨설팅 비용과 대외 관계 항목으로 집행된 2천억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까? 영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고 얼굴색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주주들은 의아해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번째 손가락을 들었고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둘째, 지난 분기 재무보고서에서 500억 원의 손실이 환율 변동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차 확인한 결과 당시 환율은 안정적이었고 철강 가격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허위 손실은 누구의 페이퍼 컴퍼니로 자산을 빼돌린 것을 숨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까? 영호는 떨었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 탁자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태윤 역시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3번째 손가락을 들었고 제 눈빛은 그들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룹의 순이익이 40% 감소하는 동안 왜 경영진의 상여금 기금은 200% 증가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무능함에 스스로 보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무너지기 전에 일부러 회사의 재산을 빼돌리고 있는 건가요? 저는 탁자를 내리쳤고 그 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영호와 태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히 24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이 모든 부정확한 수치에 대해 상세한 해명 보고서를 제출하십시오. 둘, 스스로 사표를 쓰고 제 눈앞에서 사라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이 사건을 의뢰할 것입니다. 그때는 자리뿐만 아니라 자유까지 잃게 될 것입니다. 회의실 전체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영호는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여인이 만만하게 볼 어린 양이 아니라 피냄새를 맡은 진짜 상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질린 그 얼굴들을 한번 훑어보고 재킷을 정리한 뒤 회의를 폐회한다고 차갑게 선언하고는 모두의 극도의 놀라움 속에서 방을 나섰습니다. 회사에서 폭풍 같은 회의를 마친 후 저는 해질녘에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슬비가 내리면서 분위기는 더욱 침울해졌습니다. 현관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혼란스러운 광경에 제 피가 얼어붙었다가 다시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의 가구들은 엉망진창으로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준혁이 살아있을 때 아끼던 값비싼 도자기들은 바닥에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도자기 파편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제 침실 쪽에서 들려오는 쨍그랑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급히 위층으로 달려갔습니다. 침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윤 여사와 수아가 미친 듯이 물건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제 옷들은 여기저기 던져져 있었고
이불과 베개는 칼에 찢겨 흰솜이 한여름의 눈처럼 사방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는 쇠가위를 들고 제가 새로 산 정장들을 찢으면서 발광하듯이 소리쳤습니다. 찾아. 이 계집애가 준혁이 유품을 숨긴 게 분명해. 이 집 재산을 혼자 다 삼키려고 해? 꿈도 꾸지 마. 나는 인연이 외도하고 내 아들을 부적으로 해쳤다는 증거를 찾아낼 거야. 수아는 화장대를 뒤엎으며 값비싼 향수병들을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진한 향과 곰팡이 냄새가 섞여 구역질 나는 숨막히는 공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문에 서 있는 저를 보더니 비웃으며 제 립스틱을 들고 반으로 부러뜨려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신맛이 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돌아왔어? 엄마가 언니가 준혁 씨 금을 숨겼다고 해서 우리가 찾는 걸 도와주는 중이었어. 왜 이렇게 상복 입은 사람처럼 심술궂은 표정이야? 아, 잊었네. 남편 상중이지 참. 이 집에서 제가 유일하게 안전하다고 느꼈던 개인 공간에 대한 잔인한 침범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 파이버는 눈물을 흘리거나 헛되이 소리 지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핸드폰을 꺼내 비디오 촬영 모드를 켜고 눈앞에 엉망진창인 광경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가위를 든 윤 여사와 물건을 부수는 수아의 얼굴을 선명하게 찍었습니다. 저는 한 음절씩 또렷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숙자 씨, 강수아 씨, 두 분은 지금 불법 가택 침입과 시민재산 손괴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집은 현재 제 명의로 되어 있으며 이 방의 물건들은 제 개인 재산입니다. 당장 멈추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정을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 여사는 이 말을 듣자 더욱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여사는 저에게 달려들며 가위를 들고 위협했습니다. 네가 나를 위협해? 이 집은 내 아들의 돈으로 지어졌어. 나는 내가 부수고 싶은 것을 부술 수 있어. 네가 뭔데 나를 막아? 나는 부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이 뻔뻔한 얼굴을 찢어서 네가 무슨 수로 다른 남자들을 유혹하는지 보겠어. 저는 물러서지 않고 조용히 112를 눌러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혼란스러운 방 안에 울려 퍼지도록 의도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전화가 연결되자 저는 일부러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크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청담동 경찰서입니까? 저는 한지우입니다. 화랑로 18번지 주택 주인입니다. 2명의 사람이 집에 침입하여 제 재산을 부수고 흉기로 제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님들, 당장 와주세요. 제가 오래 버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윤 여사와 수아는 얼어붙었습니다. 여사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여사는 15년간 내라고만 대답하고 욕을 먹어도 감히 말 한마디 못하던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를 체포하라고 경찰을 부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아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전현이 진짜 경찰 불렀어. 이제 어떡해? 저는 전화를 끊고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한 가지 더 알려드리죠. 제 화장대 서랍에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50억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세트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서랍이 부서진 것을 보니 보석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오면 제가 절도죄를 추가로 신고할 것입니다. 그 정도 가치면 형량이 15년 이하로는 안 될 겁니다. 윤 여사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고 손에 쥐고 있던 가위를 땡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여사는 손가락으로 제 얼굴을 가리키며 분노와 두려움으로 입이 비뚤어졌습니다. 네가 나를 모함해. 나는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 너는 독사야. 내가. 여사는 평소처럼 실신하는 연기를 하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실신하시려면 계속하세요. 제가 어제 설치한 복도 보안 카메라에 어머니와 따님이 이 방을 들락거리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연기를 제대로 하세요. 아니면 헛수고하실 테니까요. 윤 여사와 수아가 거실에서 경찰들에게 해명하며 울부짖는 것을 내버려 두고 저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저택의 공기는 제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숨막혔고 저는 이정 없고 비열한 사람들과 다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몰아 3구역의 조용한 골목에 숨어 있는 한 카페로 갔습니다. 그곳은 드리워진 분꽃 그림자와 잔잔한 음악 소리가 제가 뒤로한 소란과 혼란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제가 만나기로 한 사람은 운영 부사장 태윤, 회사 재산을 빼돌리는 영호의 오른팔이었습니다.
태유는 15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경계하는 얼굴로 가게 안으로 들어왔고 가게 에어컨이 시원하게 틀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았고 음료 주문도 하지 못한 채 불안한 듯 계속 손을 비볐습니다. 저는 서둘러 업무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여유롭게 연꽃차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혀끝에 은은한 쓴맛을 음미한 후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핸드백에서 갈색 봉투를 꺼내 그의 앞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봉투는 유리 탁자 위를 미끄러져 태윤의 손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조용한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 부사장님, 물 한 잔 드시고 진정하세요. 제가 부사장님을 여기로 초대한 것은 해고를 논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작은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열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지 보세요. 태유는 떨면서 봉투를 집었고 침을 꿀꺽 삼킨 후 밀봉된 부분을 찢었습니다. 그가 안에 있는 사진을 꺼내자 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고 눈은 경악으로 크게 뜨였습니다. 사진 속 태유는 붕타오의 5성급 호텔 로비에서 젊고 아름다운 여성과 다정하게 포옹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여성이 그의 아내가 아니라 한영그룹 동부 신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정권을 쥐고 있는 도시계획국장의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의 표정을 관찰하며 준혁의 검은 장부에게 속으로 감사했습니다. 알고 보니 프로젝트가 2년 동안 중단된 이유는 법적 문제가 아니라 국장이 이 부적절한 관계를 발견하고 조용히 문서를 보류함으로써 복수한 것이었습니다. 태유는 회사 돈으로 내연녀를 부양했고 간접적으로 그룹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제도 탓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 단어씩 그의 귀에 못을 박듯이 말했습니다. 이 부사장님, 그 국장님은 질투심이 많고 잔인한 분으로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상세한 호텔 예약 기록이 우연히 그분 손에 들어가거나 더 나쁘게는 그분의 기관과 집에 계신 사모님께 전달된다면 부사장님의 경력과 작은 목숨은 어떻게 될까요? 태유는 사진을 탁자 위에 떨어뜨렸고 제가 엄한 눈빛으로 막지 않았다면 카페에서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한지우 씨, 아니 의장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후회합니다.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이걸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제 아내가 알면 저는 죽을 겁니다. 처갓집이 무서워요. 저는 사진을 다시 거두어 핸드백에 깔끔하게 넣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부사장님의 지저분한 사생활에 관심 없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동부 프로젝트의 일, 500 도시계획 허가입니다. 제가 부사장님에게 정확히 사흘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사장님의 관계를 이용하든 혹은 그 내연녀를 이용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허가증을 받아와 제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성공하면 부사장님의 부사장 자리를 유지시켜드리고 이 비밀은 제가 영원히 묻어두겠습니다. 실패하면 부사장님 스스로 관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태유는 달기모이를 쪼든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지만 익사 직전에 밧줄을 잡은 사람의 희망이 눈빛에 번뜩였습니다. 그는 제가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음료값을 계산하고 그가 마시지 않은 물 한 잔만 남겨둔 채 떨고 있는 태윤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가게를 나서며 저는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토록 저급한 욕망 때문에 경력과 명예를 쉽게 팔아치우는 걸까요? 하지만 덕분에 저는 판세를 뒤집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 안에 준혁의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감히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던 방이었습니다. 스탠드 조명에 노란 불빛이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와 자료들을 비추었습니다. 최신 노트북 옆에서 제 핸드폰이 끊임없이 울리며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음을 알렸습니다. 제가 연락했던 천재 해커 블랙 스파이더의 메시지였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붉은색 경고 메시지가 깜빡였습니다. 블랙 스파이더는 제 요청에 따라 간밤에 영호와 윤 여사의 핸드폰에 도청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마치 그들이 제 바로 옆에 서 있는 것처럼 당황과 계산이 가득한 속삭이는 대화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영호의 목소리가 다급하고 떨렸습니다. 속자 이모님, 그 파이버라는 여자 보통이 아닙니다. 오늘 태윤을 잡았어요. 그 자식은 이제 겁에 질려서
그 여자 말만 듣고 있어요. 저는 그 여자가 조만간 회계 장부를 뒤질까봐 걱정됩니다. 현재 신하라는 가짜 프로젝트에 집행될 현금 1천억 원이 비자금 통장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밤 당장 빼돌리지 않으면 내일 그 여자가 감사하면 우리 모두 끝장입니다. 윤 여사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쏘아붙이듯 들려왔고 그 목소리에는 악의와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뭘 기다려? 당장 이체해. 내 조카의 페이퍼 컴퍼니인 신하캐피탈로 전부 옮겨. 깨끗하게 처리해서 흔적을 남기지 마. 나는 그 계집애가 2조 원을 혼자 다 삼키는 꼴을 못 봐. 네가 해. 내가 보호해 줄게. 나는 강준혁의 어머니야. 나에게는 권한이 있어. 저는 이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돈을 잃을까 봐서가 아니라 친척이라는 이름표를 단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잔인함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없는 탐욕과 저에 대한 근거 없는 증오 때문에 기꺼이 자기 아들이 평생 바친 회사를 외부인과 공모하여 빼돌리려 했습니다. 영호는 계속해서 송금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그는 은행 시스템 감시가 가장 적은 자정 직전에 재무이사의 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이체 명령을 승인할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밤 11시. 송금은 12시 45분에 실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노골적인 강도 행위를 막기 위해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블랙 스파이더에게 문자를 빠르게 보냈습니다. 영호의 IP를 예의주시해. 그가 USB 토큰을 컴퓨터에 꽂으면 즉시 보고해. 당장 막지마. 현장에서 잡고 싶어. 블랙 스파이더는 즉시 의미심장한 이모티콘과 함께 답장했습니다. 접수했습니다. 보스, 그물은 쳐졌고 물고기가 미끼를 물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잠옷 대신 단정한 정장으로 갈아입고 움직이기 편하도록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저택을 떠나 차를 몰아 밤의 어둠 속으로 돌진했습니다. 한영그룹 본사 건물을 향해 곧장 달렸습니다. 밤의 서울 거리는 한산했고 가로등의 노란 불빛이 차창을 스치며 얼룩덜룩한 빗줄기를 만들었습니다. 제 마음은 불타는 듯 뜨거웠습니다. 1천억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룹을 지탱하는 생명줄입니다. 만약 그 돈이 빼돌려진다면 수천 명의 직원이 급여를 잃고 프로젝트는 중단될 것이며 저는 첫 단계부터 실패할 것입니다. 저는 지하 주차장의 구석진 곳에 차를 세우고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계단을 통해 재무팀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건물 전체가 캄캄했지만 복도 끝에 있는 영호의 사무실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다가갔고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반쯤 열린 문틈으로 저는 영호가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USB 토큰을 쥐고 있었고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나는 멀리 도망갈 거야. 그 빌어먹을 윤숙자 이모 같은 건 신경 안 써. 그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고 화면에는 은행 이체 창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이체 승인 버튼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다. 결정의 순간이 왔. 저는 숨을 죽이고 좁은 문틈으로 영호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OTP 번호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정적 속에서 그의 뭉툭한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컴퓨터 화면에서 처리 중 상태 표시줄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1천억 원 이체 명령이 곧 실행될 것임을 알렸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했고 한 초 한 초가 곧 끊어질 듯한 기타줄처럼 긴장되었습니다. 영호의 검지 손가락이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마지막 엔터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저는 문을 박차고 돌진했습니다. 쾅하는 날카로운 소리에 영호는 깜짝 놀라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의자에서 튕겨져 나갔습니다. 극도의 공황 속에서 그는 마우스까지 바닥에 떨어뜨렸고 눈을 부릅뜨고 귀신이라도 본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저는 재빨리 책상으로 달려가 사냥하는 표범처럼 컴퓨터 본체에 꽂혀있던 USB 토큰을 확 잡아챘습니다. 화면에는 즉시 붉은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연결 끊김, 거래 실패. 영호는 오류 메시지가 뜬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더니 제 손에 쥐어있는 USB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핏기 한 방울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이야? 네가 지금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어? 영호는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목이 쉰 채 더듬거렸습니다. 그는 저에게 달려들어 USB를 뺏으려 했지만
저는 뒤로 물러서서 증거물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칼날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저는 침착했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최 이사님의 개 같은 목숨을 구하러 왔습니다. 최 이사님, 그 버튼을 누르셨다면 내일 아침에는 여기에 앉아 계시지 못하고 횡령 및 돈 세탁 혐의로 구치소에 계실 것입니다. 1천억 원이 최 이사님 조카의 유령회사인 신화캐피탈로 이체된다는 것을 제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영호는 신화캐피탈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손발이 풀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땀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그는 제가 상황의 진실을 그렇게 세세하게 알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사람의 본능이 그를 흉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있는 유리 재떨이를 집어들고 소리쳤습니다. 이 계집애가 네가 감히 나를 미행해? 그 USB 내놔. 너를 죽여버릴 거야. 그는 미친 듯한 얼굴로 저에게 달려들었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으로 몸을 피하는 동시에 미리 준비해둔 무전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즉시 건장한 경비원 2명이 방으로 들이닥쳐 영호를 제압하고 책상 위에 짓눌렀습니다. 그는 옴짝달싹 못하고 갇힌 채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고통과 굴욕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책상에 눌려있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이미 작성된 이사회 의장의 붉은 도장이 찍힌 해임 결정서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그의 면전에 두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최영호 씨, 저는 한영그룹의 의장으로서 지금 이 순간부터 최 이사님의 모든 직책과 권한이 조사에 대비하여 정지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또한 회사 계좌뿐만 아니라 최 이사님과 관련된 모든 개인 계좌도 주주 이익 보호 조항에 따라 은행에 긴급 동결을 요청했습니다. 영호는 이 말을 듣고 맥이 풀려 절망적인 눈빛으로 멍해졌습니다. 그는 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와 윤 여사의 모든 음모는 마지막 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저는 경비원들에게 차가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을 건물 밖으로 내보내고 사원증을 회수하십시오. 오늘부터 이 건물에 출입을 금지합니다. 내일 아침, 오늘 밤의 모든 CCTV 녹화 기록을 경찰서에 제출하십시오. 저는 USB 토큰을 들고 방을 나섰고 뒤에는 영호의 헛된 울부짖음만 남겨두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제 구두굽 소리만 규칙적이고 굳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1천억 원을 구했고 그룹의 생명을 구했으며 굶주린 늑대 떼의 발톱으로부터 저 자신을 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익숙한 알람 소리가 아니라 폭발할 듯이 계속 울리는 핸드폰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블랙 스파이더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그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한지우 씨, 큰일 났어요. 당장 인터넷 보세요. 그들이 모든 미디어 전선에서 총공격을 시작했어요. 저는 침대 머리맡에 태블릿을 급히 집어들고 화면을 켰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타블로이드지와 소셜미디어에 붉은색으로 도배된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었습니다. HK그룹 재벌 사모님 외도 의혹, 해외에 숨겨둔 사생아 존재, 남편 무덤에 풀도 안 마르자 시어머니를 내쫓은 미망인, 2조 원 재산의 진실, 늙고 병든 시어머니, 며느리의 불효와 재산 강탈 고발하며 실신. 저는 댓글 섹션으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수천 개의 악의적인 댓글이 독을 바른 칼날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문란한 여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현모양처의 탈을 쓴 여우로 저주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싱가포르의 옛 애인과 몰래 만났던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지어냈고 심지어 제가 준혁의 돈으로 해외에 숨겨둔 사생아가 있다고 날조했습니다. 어제 제가 경찰을 불렀을 때 윤 여사와 수아가 찍은 비디오 클립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비디오에는 윤 여사가 울면서 무릎을 꿇고 저에게 집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애원하는 장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갑고 잔인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위를 들고 옷을 찢으며 저에게 욕설을 퍼붓던 장면은 완전히 잘려나갔습니다. 여사는 자신이 피해자 역을 너무나 완벽하게 연기해서 제가 당사자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저 스스로를 믿고 미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악성 루머는 흑사병처럼 빠르게 퍼졌고 한영그룹의 주가는 개장 직후 폭락했습니다. 수백만 주가 하한가 매도 물량으로 쌓였습니다.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태윤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지우 씨, 큰일 났어요. 평택에 있는 공장 두 곳의 노동자들이 선동당했습니다. 그들은 사모님께서 회사를 팔아 돈을 챙겨 도망가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당장 급여와 보험료를 지급하라고 파업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장 정문이 막혔고 화물차가 드나들 수 없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침대에 내려놓았습니다. 누군가 제 가슴 위에 1000톤짜리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 여사와 수아는 궁지에 몰리자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신들의 아들과 오빠가 애써 세운 회사를 파괴하는 가장 비열한 수단을 주저없이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평화롭게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모든 것을 때려 부수려 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해숙한 얼굴에는 잠 못 이룬 붉은 핏줄이 눈에 띄었지만 눈물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울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난 15년 동안 저는 충분히 울었습니다. 이제는 싸워야 할 때입니다. 저 자신을 해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준혁의 명예와 수천 명의 무고한 직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원래의 침착하고 냉정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태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이 부사장님은 부사장 자격으로 당장 공장으로 내려가서 노동자들과 대화하십시오.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일터로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단 하루도 급여를 지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고의로 소란을 피우고 사진을 찍는 사람은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그리고 언론 대응에 대해서는 저는 잠시 멈추고 눈빛을 날카롭게 했습니다. 본사에서 가장 큰 회의실을 준비하십시오. 2시간 후에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한영그룹의 대형 회의실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여론의 중심에 선 이조원 재산 미망인에 대한 가장 뜨거운 소식을 사냥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강단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짓된 슬픔을 표현하는 하얀 상복 대신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셔츠 깃에 작은 흰 연꽃 브로치를 달았습니다. 제 얼굴은 가볍게 화장하여 피로를 가렸지만 눈빛의 굳건함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카메라 렌즈를 피하는 대신 아래의 혼란스러운 군중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윤 여사 측에서 돈을 받았을 젊은 여기자가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 질문했습니다. 한지우 씨, 대중은 사모님께서 해외에 사생아가 있고 오래전부터 남편의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다고 소문하고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시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내는 비디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사모님은 진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 연기를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회의실 전체가 제 반응을 기다리며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억울한 눈물, 나약한 해명, 혹은 통제력을 잃은 분노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강인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통해 낳고 침착한 목소리로 울려 퍼지게 말했습니다. 솔직한 질문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고통을 호소하거나 누구의 동정을 구하기 위해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과 숫자로 이야기하기 위해 섰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뒤쪽 대형 화면에 제가 블랙 스파이더와 함께 수집한 은행 거래 명세서, 사본과 상세한 감사 보고서를 띄우라고 지시했습니다. 500억 원, 1천억 원, 2천억 원. 엄청난 금액들이 화면 위에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룹에서 빼돌려져 윤 여사, 수아,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들의 개인 계좌로 바로 송금된 돈입니다. 저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재산을 강탈했는지 묻습니다.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저는 아주 적은 생활비로 살았고 제 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반면 제 남편의 피부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의 피와 땀을 뼛속까지 빨아먹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저택은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저를 길거리로 내쫓기지 않도록 급히 제 명의로 남긴 유일한 자산입니다. 시어머니를 쫓아낸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보신 비디오는 편집되었습니다. 진실은 그들이 물건을 부수고 저를 위협했기 때문에 제가 법의 개입을 요청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웅성거림이 다시 일어났지만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들을 본 놀라움의 소리였습니다. 기자들은 화면을 향해 사진을 끊임없이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감정 때문에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여전히 명확했습니다. 저는 사생아가 없습니다. 15년간 아내였지만
저는 한 번도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여성으로서 제가 가진 가장 큰 고통이며 여러분은 그것을 짓밟을 권리가 없습니다. 저는 누구의 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남편, 한영그룹,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한 정의를 되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올해 그룹의 모든 수익을 노동자들의 급여 지급과 재투자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단 한 푼도 인출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연설을 마치고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모두의 놀라움 속에서 강단을 내려왔습니다. 눈물도 비극적인 연기도 없었습니다. 오직 적나라하고 단호한 진실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후로 여론이 뒤바뀔 것이며 윤 여사와 그 배우 조종자들이 그들이 잘못된 불을 지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의 효과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강력했습니다. 한영그룹의 주가는 회복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일터로 돌아왔고 저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윤 여사는 명예훼손 작전이 처참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고 다음으로 고육지책 구러치처를 사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 여사가 너무 충격과 슬픔에 빠져 졸도했다는 뉴스가 사방에 퍼졌습니다. 국제병원에 산소호흡기를 꽂고 들것에 실려가는 여사의 초췌한 모습이 타블로이드지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수아는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며 시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고발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여론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노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쉽게 동정심을 느낍니다. 저는 이것이 여사의 서투른 연극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검은 장부에는 윤 여사가 고혈압 전력이 있지만 극진한 의료 관리를 받고 있어 젊은 사람보다 건강하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문병을 가지 않으면 불효하고 잔인하다는 오명을 쓰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값비싼 과일 바구니를 준비하고 기자들을 대동하지 않은 채 홀로 차를 몰아 병원으로 갔습니다. 윤 여사의 VIP 병실은 가장 높은 층에 있었고 호텔처럼 조용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수아가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저를 보자마자 불에 댄 것처럼 벌떡 일어섰습니다. 언니가 감히 여기 올 면목이 있어? 우리 엄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는 언니에게 평생 갚으라고 할 거야. 윤 여사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고 링거 주사를 맞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삐소리를 내는 온갖 기계들이 있었지만 옅은 화장 아래 보이는 규칙적인 가슴의 오르내림과 붉은 혈색을 보니 저는 그녀가 아주 깊이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과일 바구니를 탁자에 내려놓고 수아에게 손짓했습니다. 잠깐 나가 있어. 엄마와 단둘이 할 이야기가 있어. 수아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말대꾸하려 했지만 제 날카로운 눈빛을 보자 분통을 터뜨리며 발을 구르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저와 윤 여사만 남았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 침대 옆에 바짝 앉아 부드럽지만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목소리로 여사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깨어 계신 거 알아요. 연기가 훌륭하지만 한 가지 잊으셨어요. 저는 준혁의 아내예요. 저는 그의 모든 비밀을 가지고 있죠. 윤 여사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지만 여사는 여전히 가만히 누워있으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목소리는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낮아졌습니다. 준혁의 금고에는 오래된 병력 기록과 20년 전 아버님 교통사고 현장 기록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비 오는 그날 밤 아버님의 차 브레이크가 고갯길을 내려갈 때 갑자기 고장 났었죠. 준혁은 조용히 재조사를 했고 그 전날 누군가 몰래 브레이크 시스템을 건드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 어머니는 아시나요? 윤 여사는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섰고 눈을 크게 뜨며 경악했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러 화장이 다 지워졌습니다. 여사는 귀신이라도 본 듯 저를 바라보며 입을 떼었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네가 뭘 알아?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고 여사의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어머니, 편안히 요양하세요. 계속 연극을 하거나 회사를 방해하시면 제가 그 서류를 실수로 경찰에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병원이 아니라 감옥에 계실 겁니다. 윤 여사는 부들부들 떨며 침대 구석으로 몸을 웅크리고 저를 손짓하며 쫓아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이 마귀 같은 년아, 너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저는 느긋하게 병실을 나섰고 뒤에는 과거의 공포에 갉아먹히고 있는 악독한 여인을 남겨두었습니다.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자마자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쉴 틈도 없이 또 다른 폭풍이 시장에서 불어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비서가 선라이즈 캐피탈이라는 벤처 투자 펀드의 대표가 전략적 제휴를 논의하기 위해 저를 만나고 싶다고 보고했습니다. 한영그룹이 프로젝트 재개와 직원급여, 지급을 위해 자본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는 좋은 소식처럼 들렸습니다. 펀드 대표는 롱롱이라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세련된 외모에 능숙하고 설득력 있는 화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매력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선라이즈 캐피탈은 한영그룹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꺼이 1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30%의 지분과 이사회 2자리를 요구했습니다. 롱은 제 맞은편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자신감에 차 미소 지었습니다. 한지우 씨, 저희는 한영그룹의 잠재력과 현재 은행들이 신용을 조이는 상황에서 사모님의 수완을 높이 평가합니다. 저희의 제안은 가장 좋은 구명정입니다. 신중하게 고려하십시오. 기회는 2번 오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제 아내 파이버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웃고 있었지만 치명적인 한 방을 날리기 전에 먹잇감을 가지고 노는 상어처럼 계산적인 의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사흘 뒤에 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롱이 떠나자마자 저는 즉시 블랙 스파이더에게 선라이즈 캐피탈과 롱이라는 남자에 대해 긴급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자금을 투자하는 배우 인물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녁에 도착한 블랙 스파이더의 조사 결과는 저를 소름 돋게 했습니다. 선라이즈 캐피탈은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했습니다. 그 자금의 출처는 박 회장이 이끄는 악명 높은 라이벌 부동산 그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 회장은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유명한 인물로 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헐값에 사들여 해체하고 자산을 팔아치운 뒤 길거리로 내쫓는 전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최근 박 회장의 긴밀한 연락처 목록에 윤 여사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경영권을 되찾는 데 실패하자 저의 고귀한 시어머니는 회사를 적에게 팔아넘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사는 제가 회사를 일으켜 세우는 것보다 외부인의 손에 넘겨서라도 노후 자금으로 큰돈을 챙기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불이 꺼진 서재에 앉아 유리창 너머로 화려하게 불 밝혀진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사방이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시어머니가 적과 공모하고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강력한 라이벌이 집어삼키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영호나 태용 같은 초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련한 여우였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집안에서 덮어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장에서의 생사를 건 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저는 혼자서는 그렇게 강력한 세력과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에게는 진정으로 마음과 실력을 갖춘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해가 질 무렵 도시를 벗어나 차가운 시장의 화려한 불빛을 뒤로하고 가난한 외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비로 질퍽해진 붉은 흙길에는 여전히 차바퀴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임태산 씨, 한영그룹의 전생산 국장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그룹에 헌신했지만 5년 전 윤 여사의 이익 증대를 위한 인력 감축 계획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여사에게 가차없이 해고당했던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숨막혀가는 공장들을 되살리려면 저는 나사 하나하나, 생산 라인의 모든 숨결을 이해하는 진정한 장군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임 씨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임 씨의 단층 집은 무성한 과일나무 정원 사이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이끼 낀 기와지붕은 쓸쓸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저는 차를 골목 입구에 세우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명품 구두에는 진흙이 잔뜩 튀었습니다. 임 씨는 마루에 앉아 죽순을 쪼개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이미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잔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고개를 들더니 눈을 가늘게 뜨며 경계하는 목소리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누구를 찾으시오? 여기는 팔 것도 살 것도 없소.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임태산 국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강준혁 회장의 아내 한지우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한영그룹으로 돌아오시라고 권유하러 왔습니다. 임 씨는 한영그룹이라는 이름을 듣자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마른 대나무가 부딪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강 회장의 아내, 자식 못 낳는다고 소문난 그 며느리 말이오? 돌아가시오. 그 그룹은 이미 썩어 문드러졌소. 온통 재산을 뜯어먹는 기생충들 뿐이야. 나는 이제 은퇴했소. 남은 여생을 조용히 살고 싶으니 윤 여사 집안과는 엮이고 싶지 않소. 저는 낙담하지 않고 모기가 다리를 물어 간지러워도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백에서 두꺼운 계획서를 꺼내 그의 옆에 있는 대나무 평상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저는 진심이 담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 국장님, 국장님이 화나신 거 압니다. 윤 여사에게 화나셨고 심지어 국장님을 지켜주지 못한 준혁 씨에게도 화나셨겠죠. 하지만 평택 공장의 수천 명의 노동자들, 국장님을 아버지처럼 불렀던 그들은 이제 곧 일자리를 잃고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공장 부지를 팔아치우려는 윤 여사의 계산이 아니라 생산을 재개하기 위한 공장 부흥 계획입니다. 저는 이익 때문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계 때문에 국장님이 필요합니다. 임 씨는 서류 더미를 흘끗 보더니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약간 흔들렸지만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그는 낫을 집어들고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말은 잘하는구려. 하지만 당신은 그저 재산을 상속받은 아내일 뿐이오. 기계에 대해, 노동자의 땀과 눈물에 대해 뭘 안다고? 돌아가시오. 곧 폭우가 올 것 같으니 저는 입술을 깨물고 마지막 도박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떠나지 않고 마당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비가 굵어지기 시작했고 정장과 머리카락이 흠뻑 젖었습니다. 저는 문이 닫힌 집을 3시간 동안이나 굳건히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려 쓰라렸고 추위로 몸이 떨렸지만 눈빛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기진맥진하여 쓰러지기 직전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무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임 씨가 낡은 우산을 들고 나와 저에게 씌워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날카롭지 않고 떨렸습니다. 당신 옛날 준혁이처럼 끈기가 있구려. 알았소. 안으로 들어와 앉으시오. 당신의 계획서가 얼마나 그럴듯한지 봅시다. 임 씨의 승낙을 얻자 저는 날개를 단 호랑이와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임 씨와 함께 곧바로 평택 공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은 이미 폭발 직전의 화약고처럼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고 산업단지 도로는 물에 잠겼지만 그것은 정문 앞에 모여 플래카드를 들고 권리를 요구하며 고함을 치는 노동자 군중을 막지 못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 눈앞에 혼란스러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군중은 문신을 한 낯선 사람들에게 선동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동자들 사이에 섞여들어 파괴를 외치고 경비 초소에 벽돌을 던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박 회장과 윤 여사의 계략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개입을 강요하고 공장을 폐쇄하고 자산을 헐값에 청산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임 씨는 이 가슴 아픈 광경을 보고 나이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런 수년간의 노력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고 안심시켰습니다. 국장님은 제 뒤에 서 계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이 불을 진실로 꺼야 합니다. 저는 경비원에게서 확성기를 받아 정문 앞 높은 연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저를 곧바로 비추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소음을 뚫고 크게 외쳤습니다. 국민 여러분, 진정하세요. 저는 한영그룹의 새 회장 한지우입니다. 사기꾼, 우리 급여를 돌려줘. 듣지 마. 저 여자를 돌로 쳐. 군중 속의 한 건달이 소리치더니 제 쪽으로 돌덩이를 던졌습니다. 저는 피할 틈이 없었고 돌은 제 이마를 스쳤습니다. 뜨거운 피가 한쪽 눈을 가리며 흘러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통증에 저는 비틀거리며 쓰러질 뻔했지만 난간을 꽉 잡고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피가 빗물과 섞여 제 얼굴에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비장한 이 모습에 군중은 잠시 멍해져 침묵했습니다. 저는 급히 피를 닦아냈고 제 목소리는 더욱 단호하고 절절해졌습니다. 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돈을 챙겨 도망가고 싶었다면 저는 여기서 여러분의 돌을 맞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회보험료를 가로챈 사람은 최영호, 제가 해고한 탐욕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여러분 모두가 내일 충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 개인 자산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차 트렁크를 열라고 지시했습니다. 수많은 현금 가방들이 사람들 눈앞에 쌓여 활짝 열렸습니다. 탐조등 아래 녹색 지폐 다발들은 가장 단호한 화건처럼 빛났습니다. 이때 임 씨가 앞으로 나와 제 손에서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이 든 아버지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접니다. 임 국장이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한지우 씨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공장을 되살리라고 사흘 동안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피는 여러분의 생계를 위해 흘렸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믿지 못하십니까? 노동자 군중 속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노동자들은 임 씨를 알아보고 달려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상황이 뒤바뀐 것을 본 건달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경비원들과 젊은 노동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공장에 폭풍우 치던 밤은 화해와 신뢰의 눈물로 끝났습니다. 그것은 모든 원한과 의심을 씻어내었습니다. 공장 문제를 해결한 후 저는 이마에 흰 붕대를 감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은 조금이나마 가벼워졌지만 가족 간의 폭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악한 신우이 수아는 어머니의 처참한 실패를 본 후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준혁과의 15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의 결혼이 가짜이며 비현실적이었다는 이유로 준혁의 유언장을 무효화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기 위해 강력한 변호인단을 고용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제가 준혁을 속이거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유언장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고 의심했습니다. 가족조정회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분위기는 작은 법정처럼 긴장되었습니다. 수아는 저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분칠이 가득했지만 승리에 찬 앙심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수년간 따로 살고 따로 잤다는 사진들을 탁자 위에 던지며 신랄하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언니. 15년 동안 한 침대에서 자지 않은 부부가 어디 있어요? 언니가 오빠에게 자식을 낳아주지 못했다는 것은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오빠는 분명 언니에게 마법에 걸리거나 강요당해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에게 재산을 남긴 것이 분명해요. 저는 법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누고 어머니와 제가 상속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수아의 변호사도 이에 동조하며 실질적 결혼 생활의 정의에 대한 날카로운 논리로 저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단지 돈을 노린 사람이며 준혁의 외로움을 이용해 이득을 취했다고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윤 여사는 딸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어떻게 빠져나갈지 기다리며 흡족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헐뜯기는 고통에 심장이 죄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수아와 윤 여사를 바라본 후 핸드백에서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누렇게 변색된 서류 한 장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금고에서 찾은 준혁의 건강검진 기록과 유전자 검사 결과였으며 그의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비밀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탁자 위에 놓고 수아 쪽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비애와 엄숙함이 섞여 낮아졌습니다. 수아 씨, 왜 지난 15년 동안 제가 아이를 낳지 못했는지 알고 싶나요? 왜 준혁 씨가 저에게 차가웠는지 알고 싶나요?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수아는 서류를 집어들고 빼곡한 전문 용어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얼굴색은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변했고 입술은 말을 잇지 못하고 떨렸습니다. 완전 안드로겐 불감 증후군 AIS 진단 결과와 영구 불임이라는 결론이 그녀의 얼굴에 하늘이 내린 강타처럼 밝혔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의 오빠, 이 가문의 자랑, 어머니가 항상 진짜 남자라고 치켜세웠던 그 사람은 사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선천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저는 입을 다물고 자식 없는 여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어머니와 당신의 모욕을 견뎌냈습니다. 단지 제 남편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비밀을 세상에 공개하고 준혁 씨가 남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하여 몇 푼의 유산을 얻으려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싶나요? 당신은 그가 죽어서도 편안하지 못하도록 그의 영혼을 팔아넘기려는 것인가요? 수아는 서류를 탁자 위에 떨어뜨렸고 손발이 떨렸습니다. 윤 여사는 옆에서 서류를 낚아채 보더니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가슴을 안고 탁자 위로 쓰러져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 적나라한 진실은 그녀의 헛된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수아는 떨면서 고개를 숙이고 변호사에게 소송을 취하하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가문의 명예가 산산조각 날 것이며 자신이 영원한 죄인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집안 여자들과 힘겹게 씨름하는 동안 제가 직무 정지시킨 재무이사 영호는 궁지에 몰린 짐승의 마지막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산이 동결되고 직위를 잃은 후 영호는 가만히 앉아 죽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쥔 증거들로 인해 15년에서 20년의 징역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한영그룹의 핵심 기술 비밀을 경쟁사에게 팔아 해외로 도피할 자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블랙 스파이더가 한밤중에 저에게 급히 보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박했습니다. 한지우 씨 최 이사가 내일 새벽 캄보디아행 편도 항공권을 예약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오늘 새벽 2시에 7구역 강변 식당에서 비밀 약속이 있어요. 만나는 상대는 박 회장의 측근입니다. 저는 그가 동부신도시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를 거래하려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이 즉시 달아났습니다. 그 데이터는 프로젝트의 생명줄입니다. 그것이 박 회장 손에 넘어간다면 한영그룹은 경쟁 우위를 완전히 잃고 정말로 파산할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저는 그를 놓아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룹의 변호사 김민준에게 전화하고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경찰팀에 연락하여 이 불법 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새벽 2시 도시는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오직 벌레 소리와 물결이 강둑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쌍안경으로 관찰했습니다. 영호는 반쯤 가린 야구 모자를 쓰고 나타났고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물가 옆에 있는 밀실로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박 회장의 부하도 작은 가방을 들고 도착했습니다. 현금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거래는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블랙 스파이더가 영호의 핸드폰에 미리 설치해둔 도청 장치를 통해 저는 영호가 흥정하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500만 달러, 현찰로. USB만 넘기면 저는 바로 떠날 겁니다. 국경 쪽 길은 당신들이 알아서 처리해줘야 합니다. 영호가 핵심 데이터가 담긴 USB를 상대방에게 건네고 다른 손으로 돈 가방을 만지는 순간 방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회오리바람처럼 들이닥쳤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라는 단호한 외침이 고요한 밤을 찢었습니다. 영호는 공황 상태에 빠져 창문으로 뛰어내려 강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즉시 붙잡혔습니다. 수갑이 채워져 끌려가면서 영호는 두려움과 절망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죄를 덜기 위해 공범을 고발했습니다. 윤숙자 때문이야. 전부 그 여자가 시킨 일이라고. 그 여자가 데이터를 팔아서 나눠 갖자고 했어. 그 여자가 주범이야. 나만 잡지 마. 그 늙은 마귀도 잡아가. 그의 울부짖음은 강변 전체에 울려 퍼졌고 처량하고 비참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서서 범인 수송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탐욕과 배신 위에 세워진 이 악마의 동맹은 결국 물거품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영호가 강변에서 붙잡혀 공범을 고발한 다음 날 밤, 경찰은 윤 여사에게 즉시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여사는 최고의 변호인단을 고용하여 로비하고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적으로 불구속 상태를 유지했지만 개인 자산 동결과 거주지 제한 명령은 이 가문의 가장 권력 있는 여인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녀는 덮어두려 했던 비밀이 결국 드러났고 마지막 방패막이었던 영호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에는 끈질긴 장맛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윤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오만하고 경멸하는 표정은 없었습니다. 우아하게 틀어올렸던 머리는 풀어져 있었고 몇 가닥의 흰머리가 이마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에 띄게 초췌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왔고 떨리는 다리로 차가운 돌바닥 위에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행동에 저는 놀라서 손에 진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를 때리고 장례식에서 몇 시간 동안 무릎 꿇게 했던 그 여인이 지금 제 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지우야, 엄마가 빌게. 윤 여사의 목소리는 메말랐고 흐느꼈습니다. 소송을 취하해줘.
경찰에게 몇 마디만 좋게 말해줘. 엄마는 늙었어. 감옥에 갈 수 없어. 내가 감옥에 가면 수아는 어떻게 살아야 하니? 이 강씨 가문이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거야.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승자의 통쾌함 대신 깊은 비애만 느꼈습니다. 탐욕이 한 어머니이자 존경받던 여인을 이토록 비참한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침착하지만 거리를 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숙자 씨, 법은 제가 고소하고 싶다고 고소하고 취하하고 싶다고 취할 수 있는 장난이 아닙니다. 영혼은 모두 자백했고 증거는 명백합니다. 어머니는 외부인과 공모하여 아들의 평생 노력을 팔아넘겼습니다. 하늘에 있는 준혁 씨가 얼마나 마음 아파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윤 여사는 오열했고 그 울음소리는 넓은 저택에 울려 퍼지며 더욱 처량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가로 가서 밖의 하얀 빗줄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수사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이자 그룹의 대표로서 횡령한 돈을 모두 반환하시면 민사 책임 부분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윤 여사는 고개를 들었고 눈빛에 희미한 희망이 번뜩였습니다. 엄마가 갚을게. 엄마에게 약간의 저금과 시골에 몇 필지의 땅이 있어.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이 저택을 원합니다. 여사는 얼어붙었고 눈을 크게 뜨며 경악했습니다. 이 저택은 그녀의 평생 자부심이었고 상류층에서의 그녀의 위치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녀를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저택을 제 명의로 이전하십시오. 저는 이것을 팔아서 어머니가 빼돌린 돈을 충당할 것입니다. 그 후 어머니와 수아 씨는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제가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임대해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남편의 어머니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정입니다. 동의하시면 서명하시고 아니면 재판날을 기다리십시오. 윤 여사는 부들부들 떨며 이 웅장한 집을 마지막으로 절망적인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제가 건넨 서류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녀의 글씨는 그녀의 자존심을 긋는 칼자국 같았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들었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이 집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가 모든 것을 잃는 기분을 맛보아 그것이 인과응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윤 여사가 집을 나간 후 저택은 텅 비고 소름 끼치도록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 집을 팔기 전에 준혁의 서재를 다시 한번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남아있는 추억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선반 위에 낡은 책더미를 정리하던 중 두꺼운 사전 한 권이 실수로 떨어졌습니다. 책장 사이에서 아주 작은 메모리 카드가 떨어져 나와 나무 바닥 위를 굴러다녔습니다. 저는 메모리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이 평범한 물건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컴퓨터에 꽂자 진실이라고 명명된 단 하나의 음성 파일만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 소리가 나더니 준혁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침착한 목소리가 아니라 떨리고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굵고 오만함과 위협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박 회장의 목소리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어때, 준혁아? 충분히 생각했어? 동부 프로젝트 양도 계약서에 1천억 원에 사인할 건가? 아니면 내일 이 서울 전체가 네가 남자인 척하는 가짜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해? 준혁의 목소리가 흐느끼며 울려 퍼졌습니다. 박 회장님, 너무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그 프로젝트는 수조 원의 가치가 있고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입니다. 저는 그걸 헐값에 팔 수 없습니다. 박 회장의 하하호호하는 비웃음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유산은 무슨 얼어 죽을 유산. 네가 무슨 자격으로 가문을 짊어져? 고환도 없고 남자 구실도 못하는 주제에 네가 회장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내가 너에게 24시간을 줄게. 사인하지 않으면 네 병력 기록을 인터넷에 뿌릴 거야. 기자들에게 너를 괴물처럼 쓰게 할 거야. 네 어머니는 충격으로 죽을 것이고 내 아내는 수치심으로 자살할 거야. 내 강씨 가문은 세상에 얼굴도 들 수 없을 거야. 녹음은 준혁의 거친 숨소리와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로 끝났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준혁은 우울증이나 병 때문에 자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궁지에 몰렸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끔찍한 비밀을 보호하고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제가 상처받고 세상의 입방아에 오르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준혁 씨, 왜 그렇게 어리석었어요? 저는 탁자에 머리를 숙이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는 그 고통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생의 마지막 날들 동안 얼마나 외롭고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는 악인들에게 존엄성을 짓밟히는 이 차라리 심연으로 뛰어드는 것을 택했습니다.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은 점차 격렬한 증오의 불길로 변했습니다. 박 회장 그자가 바로 칼 없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한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고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는 한영그룹을 집어삼키려 했을 뿐만 아니라 제 남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메모리 카드를 꺼내 꽉 쥐었습니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제 살을 파고들어 아팠습니다. 저는 일어나 준혁의 영정사진 앞으로 가서 향을 피웠습니다. 편히 잠드세요. 그 피해 대가는 제가 대신 받아낼게요. 저는 박 회장이 그의 모든 비열한 말과 행동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헛되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칠흑 같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마지막 반격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지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준혁의 아내였고 그를 해친 자들의 악몽이 될 것입니다. 박 회장은 정식 루트로 한영그룹을 인수하는 데 실패하고 내부 조력자였던 영호를 1차 미친 듯이 통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경영권을 쥐고 있고 불리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한 이 탐나는 먹잇감을 절대 삼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비열한 사람들은 궁지에 몰리면 가장 비겁한 방법, 즉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굵고 끈적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울려 퍼졌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우 의장님. 저와 셈을 치르려고 저를 찾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박 회장님, 우리는 곧 법정에서 만날 것 같습니다. 정신 단단히 차리십시오. 그는 껄껄 웃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습니다. 법정이라? 너무 오래 걸리지. 나는 좀 더 빨리 해결하는 것을 선호해. 당신의 고귀한 시누이가 어디 있는지 아시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수아.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저택에서 쫓겨난 후 제가 임대해준 아파트로 이사가서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간단해. 나는 수아 아가씨를 부산항 컨테이너 창고 9번 구역에 잡아두고 있어. 아가씨는 지금 처절하게 울고 있지. 자기 올케 언니가 자기를 가장 아낀다고 반드시 구하러 올 거라고 하더군. 당신은 회사의 모든 지분 양도 서류와 회사 도장을 가지고 나를 만나러 와야 해. 당신 혼자 와. 경찰의 그림자라도 보이면 당신 시누이의 시신을 수습할 준비를 해. 그는 전화를 끊었고 직후 카카오톡으로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습니다. 사진 속 수아는 의자에 묶여 있었고 입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은 공포에 질려 뒤집혀 있었습니다. 비록 수아가 저에게 한 일 때문에 그녀를 극도로 미워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준혁의 친동생이자 강씨 가문의 마지막 핏줄이었습니다. 저는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 회장은 저를 유인하여 서류에 서명하게 한 다음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우리 둘 다 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블랙스파이더에게 전화하여 방금 저에게 전화한 번호의 위치를 추적하라고 짧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경찰 특수팀 팀장에게 알리되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제 신호를 기다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시간을 벌기 위해 혼자 갈 것입니다. 저는 서랍을 열고 회사 도장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준비해둔 위조 서류 더미를 꺼냈습니다. 저는 초소형 녹음기를 옷깃에 달고 GPS 추적 장치를 구두 밑창에 부착했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눈빛은 굳건했습니다. 파이버는 위험 앞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저는 차를 몰아 밤의 어둠 속으로 돌진했습니다. 마지막 폭풍이 기다리고 있는 부산항을 향해서 말입니다. 부산항 컨테이너 구역은 밤이 되자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쌓여있는 컨테이너 사이로 바람 소리만 씩씩 불었고 파도 소리만 철썩철썩 부두에 부딪혔습니다. 9번 창고는 구석에 파묻힌 채 낮고 황폐했습니다. 깨진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은 기괴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가죽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심장에 스며드는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곰팡이 냄새와 기름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박 회장은 커다란 나무 상자 위에 걸터 앉아 있었고 타담한 시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4~5명의 험상궂은 부하들이 무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방 구석에는 수화가 철 기둥에 묶여 있었고 머리는 풀어져 있었으며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은 공포에 질려 뒤집혀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녀는 목구멍으로 끄윽끄윽 소리를 내며 흐느껴 울었고 눈물로 가득 찬 얼굴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지우 의장님은 정말 의리가 있으시군요. 여기까지 혼자 오시다니. 박 회장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자, 서류와 도장을 이리 줘. 그럼 내가 이 계집애를 풀어줄게. 저는 서류 가방을 그에게서 조금 떨어진 바닥에 던졌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류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서명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왜 제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까? 그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를 그렇게 궁지에 몰아넣어야 했습니까? 박 회장은 비웃으며 나무 상자에서 내려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가방을 집어들고 확인했습니다. 붉은 도장을 보자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의 소나기에 들어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저없이 자신의 잔인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왜냐고? 그가 멍청했기 때문이야. 그 거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가짜 남자라는 병을 앓다니. 나는 그저 그를 내시라고 협박만 했을 뿐인데 그는 겁에 질려서 뛰어내려 자살했지. 그가 죽은 것은 그가 나약했기 때문이야. 내가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고. 비즈니스 세계는 전쟁터야. 약육강식이지. 누구를 탓하겠어? 그는 이 말을 하면서 하하호호 웃었고 그 웃음소리가 텅 빈 창고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가 더 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를 협박한 것을 인정하는군요. 한 인간의 사생활을 이용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인정하면 뭐? 네가 이 쥐도 새도 모르는 곳에서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네가 나를 고발할 목숨이 남아있을 것 같아? 이 서류에 서명만 하면 너도 네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게 해줄게. 그는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건달들은 험악한 얼굴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손목 시계에 달린 비밀 버튼을 만졌습니다. 박 회장님, 당신의 가장 큰 실수는 여자를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죽으러 왔다고 생각하셨나요? 말이 끝나자마자 제가 버튼을 누르자 외부에서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십 대의 경찰차에서 나오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창고를 대낮처럼 밝게 비추었습니다. 확성기에서 단호한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꼼짝 마. 포위되었다. 박 회장의 얼굴색이 변했고 그의 손에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총을 꺼내 저를 인질로 잡으려 했지만 저는 급히 배운 자기 방어 발차기로 총을 그의 손에서 날려버렸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창문과 정문으로 들이닥쳤고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부하들을 제압했습니다. 박 회장은 먼지 쌓인 바닥에 짓눌린 채 수갑이 등 뒤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고 옷깃에 달았던 녹음기를 떼어 그의 얼굴 앞에 들어 올렸습니다. 박 회장님, 방금 당신의 모든 자백은 사령부로 실시간 전송되었습니다. 당신은 납치와 공갈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자살을 강요한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날개가 돋아도 도망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수아에게 다가가 묶인 것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제 품에 쓰러졌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녀는 저를 꽉 끌어안았고 입술은 언니, 지우 언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고 마음속에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지막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부산항에서의 폭풍우 치던 밤 이후 박 회장과 영호 일당은 체포되어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한영그룹의 생존을 위협하던 악몽은 마침내 끝났지만 그 후에는 인력과 신뢰에 있어 황폐한 전장만 남았습니다. 저는 이 승리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영그룹이라는 배가 진정으로 항해를 시작하려면 저는 지난 수년간 깊이 뿌리내린 종양들을 단호하게 잘라내야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대형 회의실의 모든 간부와 직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이전의 시끄러움과는 달리 분위기는 엄숙하고 긴장되었습니다. 저는 높은 연단 위에 서서 걱정과 두려움에 찬 수백 명의 얼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윤 여사의 먼 친척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고급 우산을 쓰고 밤에는 고급 가방을 들고 다니며 높은 급여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방해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들었고 과거 자식 없는 아내의 온순함은 찾아볼 수 없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폭풍은 지나갔고 우리의 집은 매우 엉망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헛된 약속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영그룹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대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섰습니다. 저는 인사 담당 비서에게 해고 명단을 읽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름 하나하나가 불릴 때마다 회의실은 술렁거렸습니다. 그들은 윤 여사의 외가 쪽 조카인 총무부장, 사무용품 가격을 부풀려 차액을 챙긴 사람, 영호의 사촌 동생인 영업부 차장, 경쟁사와 몰래 접촉하여 입찰 정보를 팔아넘긴 사람이었습니다. 총 30명 이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는 낙하산 인사였으며 정직한 노동자의 땀을 빨아먹는 기생충들이었습니다. 해고된 그룹에서 항의와 고함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덩치 큰 남자가 벌떡 일어나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무슨 권리로 나를 쫓아내? 나는 윤숙자 이모의 친조카야. 나는 여기서 10년 동안 헌신했어. 네가 승진하자마자 우리를 버리려는 거야? 저는 그를 바라보았고 제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헌신이라고요? 지난 10년간 당신은 지각하고 일찍 퇴근했고 출퇴근 기록을 조작했으며 창고 관리에서 수십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와 CCTV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체면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사표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경찰에 횡령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까요? 그 남자는 할 말을 잃고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조용히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침묵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진정한 능력을 가진 직원들을 관리직에 임명하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와 관련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실력과 진심만 필요했습니다. 임태산 국장님은 고문으로 초빙되어 공장 재건 과정을 직접 감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드문드문 박수 소리가 들리더니 곧 천둥처럼 커다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억압받았던 오래된 직원들의 얼굴에서 감동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증권시장의 한영그룹 주식은 즉시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밝은 보라색은 새로운 새벽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비즈니스계는 저를 강철장미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자부심 가득한 별명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 저는 해가 질 무렵 강변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때 윤 여사의 자부심이었고 저의 청춘을 가두었던 이 집은 이제 고요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윤 여사는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주변에는 포장하다만 박스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겁에 질리고 원망하는 눈빛으로 몸을 움츠렸지만 감히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화려한 조명을 켜지 않고 방구석에 노란 조명만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곧장 부엌으로 가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쌀을 씻고 채소를 다듬었습니다. 저는 윤 여사가 항상 요구했던 제비집이나 사내진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심채 한 접시를 삶고 멸치액젓을 찍어 먹을 두부 한 모를 뜨겁게 데웠습니다. 그것은 지난 15년 동안 저의 익숙한 식단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배불리 먹은 후 제가 부엌에서 혼자 먹어야 했던 찬밥과 남은 국물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을 거실에 고급 마호가니 식탁 위에 차리고 젓가락 2벌을 놓았습니다. 저는 윤 여사를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뼈아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와서 식사하세요. 이 집에서 제가 어머니를 위해 차리는 마지막 식사입니다. 윤 여사는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비참할 정도로 소박한 밥상을 보더니
얼굴을 찡그리며 습관처럼 불평하려 했지만 멈췄습니다. 그녀는 앉았고 젓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두부 한 조각을 집어 그녀의 밥그릇에 넣어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드세요. 두부는 건강에 좋아요. 소화가 잘 돼서 노인들에게 좋습니다. 지난 15년간 저는 매일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절약하고 가정을 잘 보살피면 남편의 사랑과 어머니의 귀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착각했더군요. 어머니의 눈에는 저의 희생이 그저 어리석음이었고 어머니가 저를 짓밟는 핑계였을 뿐이었습니다. 윤 여사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흰쌀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목이 메었고 입안의 두부 조각은 독처럼 썼습니다. 그녀는 이 식사가 저의 복수가 아니라 제가 1, 3의 삶 동안 견뎌야 했던 외로움과 경멸의 맛을 그녀가 느끼게 하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내일 새 집주인이 인수하러 올 것입니다. 매각 대금은 어머니가 횡령하신 금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남은 금액은 어머니 명의의 통장에 넣어드렸습니다. 편안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합니다. 저는 또한 어머니와 수아 씨를 위해 외곽 지역의 작은 방 2개짜리 아파트를 임대해 드렸습니다. 이곳처럼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따뜻하고 안전합니다. 그곳에 가시면 정직하게 사세요. 더 이상 탐욕을 부리지 마십시오. 윤 여사는 오열했고 뒤늦은 후회의 울음소리가 텅 빈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감사하다고 무릎 꿇으려 했지만 저는 일어서서 그녀를 막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감사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자신의 평온함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위층으로 올라갔고 탐욕스러운 여인이 소박한 밥상 옆에서 상실의 고통을 씹어 삼키도록 내버려 둔 채 쓰라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인연을 여기서 끝냈습니다. 저택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방들을 서성거렸고 값비싸지만 차가운 가구들의 손을 댔습니다. 집의 모든 구석에는 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무릎이 닳도록 바닥을 닦던 곳이었고 저곳은 윤 여사에게 욕을 먹고 몰래 울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곳은 준혁의 침실문이었습니다. 제가 수천 밤을 홀로 보냈던 곳. 저는 제 침실로 걸어 들어가 세월의 색이 바랜 흰색 웨딩드레스를 옷장에서 꺼냈습니다. 15년 전 저는 이 옷을 입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많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이 드레스는 사실상 제가 본의 아니게 주연 배우였던 비극적인 연극의 소품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모든 낡고 촌스러운 옷들, 달아빠진 낮은 구두들, 그리고 제가 떼어냈던 대형 결혼사진을 모았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집 뒤의 넓은 정원으로 가져가 높이 쌓았습니다. 저는 준혁이 그의 고통을 묻기 위해 사용했던 독한 술을 그 위에 뿌렸습니다. 저는 그의 지포 라이터를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밤의 어둠 속에서 타오르며 웨딩드레스 자락을 핥았고 빠르게 번져 격렬하게 타올랐습니다. 불길의 열기가 제 얼굴을 때렸고 곧 쏟아질 눈물을 말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15년의 청춘이 불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웨딩드레스는 씩씩 소리를 내며 변형되더니 재로 변했습니다. 결혼사진 속 저와 준혁의 어색한 웃는 얼굴은 불에 그을려 검게 변하다가 부서졌습니다. 저는 물건 하나하나를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가 제가 떨쳐내고 싶었던 슬픈 추억 고통이었습니다. 달아빠진 슬리퍼는 인내를 태웠고 낡은 앞치마는 하인의 신분을 태웠습니다. 준혁에게 썼지만 감히 보내지 못했던 연애 편지들은 어리석은 짝사랑을 태웠습니다. 불길은 하늘 높이 치솟아 밤하늘의 한 구석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제 영혼을 위한 정화의식 같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년간 제 심장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제거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불타는 소리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어제의 지우야, 잘 가. 너는 죽었어. 이 잿더미에서 새로운 삶이 다시 태어날 거야. 불길이 사그라지고 바람에 제가 흩날리는 것만 남았을 때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진정된 한 달 후 저는 새로 미니멀하고 현대적인 스타일로 꾸며진 총괄이사 사무실에서 생산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리고 비서가 들어와 곤란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의장님, 강수아 씨가 뵙기를 원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로비에 서 있는데 의장님을 뵙지 못하면 돌아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고 약간 놀랐습니다. 수아, 납치 사건 이후 그녀는 완전히 사라진 듯 했습니다.
제가 임대해준 아파트에서 윤 여사와 함께 살며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잠시 후 수아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오만하고 신랄한 모습과는 달리 그녀는 조심스럽고 움츠러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검소한 흰색 셔츠와 낡은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아는 제 사무실 책상 앞으로 와서 고개를 깊이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우 언니. 아니, 의장님. 저는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저를 찾아왔나요? 수아는 앉지 않고 떨리는 손으로 벨벳 상자를 탁자 위에 놓고 저에게 밀었습니다. 지우 언니, 이건 언니 다이아몬드 보석 세트예요. 그때 엄마랑 제가 훔쳤어요. 엄마는 그걸 팔아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제가 몰래 숨겨놨어요. 저는 언니가 그걸 친정엄마 유품이라서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아요. 돌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보석은 여전히 온전했고 조명 아래 반짝였습니다. 저는 수아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정한 후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납치 사건과 현재의 힘든 삶이 이 아가씨에게 돈의 가치와 인간의 정에 대해 뼈저린 교훈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수아는 울음을 터뜨리며 작은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지우 언니, 미안해요. 지난 수년간 제가 무례하게 굴고 엄마와 함께 언니를 괴롭힌 것을 사과합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요. 이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학벌도 없고 나쁜 평판 때문에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아요. 엄마는 계속 아프시고 약값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저는 언니에게 제 삶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무슨 일이든 할게요. 정직한 일이라면. 저는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는 신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연민이 밀려왔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준혁의 친동생이자 그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도망가는 사람을 때리지 않는다. 저는 보석 상자의 뚜껑을 닫고 엄격하지만 더 이상 날카롭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사과는 받아들입니다. 이 보석을 돌려받는 것으로 당신이 돌아섰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일자리에 대해서는 공장에서 포장 인력이 부족합니다. 힘든 일이고 생산량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며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고 에어컨도 없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수아는 벌떡 일어섰고 눈빛이 희망으로 번뜩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언니. 저 건강해요. 고통을 견딜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언니, 저를 버리지 않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소개서를 쓰고 붉은 도장을 찍어 수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공장 관리자를 만나세요. 제 말을 명심하세요. 여기에는 가족이 없고 오직 직원만 있습니다. 잘하면 보상받지만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영원히 해고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가보세요. 수아는 그 종이를 보물처럼 쥐고 저에게 깊이 인사한 후 나갔습니다. 그녀의 야윈 모습이 문 뒤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희망컨대 정직한 노동이 그녀의 나쁜 습관들을 씻어내고 그녀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준혁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인력 구조를 안정시키고 비즈니스 운영을 궤도에 올린 후 저는 준혁의 유언 편지를 읽은 이후부터 품고 있던 깊은 염원을 실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사 돈에 손대지 않고 제 개인 주식 수익금 전부를 사용하여 새로운 행복재단이라는 자선기금을 설립했습니다. 이것은 이름을 알리기 위한 일반적인 자선기금이 아니라 준혁이 평생 앓았던 AIS 증후군과 같은 선천적인 성발달 장애를 겪는 아이들을 돕기 위한 전문 기금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조용히 진행했습니다. 거창한 출범식도 언론 보도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소아병원, 의료 전문가들과 조용히 연락하여 제 남편처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찾아 돕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자신답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밤 복잡한 성형수술에 대한 첫 번째 자금 집행 결정에 서명한 후 저는 새로 구입한 고급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선잠 속에서 저는 준혁을 꿈꿨습니다. 그는 해바라기가 만발한 들판 한가운데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우울하거나 고통스럽지 않고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미소 지었고 그의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부드럽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에게 가볍게 손을 흔든 후 지평선 끝에 눈부신 빛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났고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강철 장미의 지휘 아래 한영그룹이 기적적으로 부활했다는 소식은 지역 전체에 퍼졌습니다. 화창한 어느 아침 싱가포르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때 파이버로 일했던 다국적 금융그룹 드래곤 캐피탈의 CEO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연봉 수백만 달러와 국제적인 경력 개발 기회, 그리고 영주권을 제공하며 동남아시아 지역 이사직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한때 제 청춘에 불타는 꿈이었고 제가 정략 결혼 속에 청춘을 묻기 전에 정복하고 싶었던 정점이었습니다. 그 매력적인 제안은 제가 며칠 동안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저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남아있는 곳이었고 제가 자유롭고 당당하게 저 자신이 될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간다면 저는 이곳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완전히 떨쳐버리고 더 넓은 새로운 지평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녁에 저는 본사 건물 옥상에 서서 불빛이 반짝이는 서울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평택의 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천 개의 전등이 여전히 밝게 켜져 있는 곳, 수아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곳, 임 국장님이 노년의 모든 열정을 쏟고 있는 곳, 저는 사무실에서 야근하고 있는 직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고 회사의 미래를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더 이상 옛날의 외로운 파이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우였고 굳건한 조직의 리더였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었습니다. 저의 피와 눈물이 이 땅에 쏟아져 그것은 저의 살과 피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행복은 멀리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척박한 땅 위에서도 굳건히 서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저는 그 CEO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굳건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따뜻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이곳 한국에서 저의 사명을 찾았습니다. 저는 제 고향에서 저만의 제국을 건설하고 싶습니다. 준혁의 첫 기일이 쌀쌀한 가을날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새로 구입한 아파트에서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임 국장님, 수아 그리고 윤 여사를 초대했습니다. 윤 여사는 많이 늙었고 허리가 굽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탐욕을 찾아볼 수 없었고 그 대신 수능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수아는 육체 노동으로 인해 피부가 검어지고 손이 거칠어졌지만 훨씬 더 강인하고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준혁에게 향을 피운 후 저는 잠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일찍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 왼손 약지에 낀 단순한 백금 결혼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그것은 제 삶을 옥죄는 족쇄 같았고 저에게 의무와 희생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제 의무는 완수되었고 빚은 모두 갚았으며 원한도 해소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반지를 손가락에서 뺐습니다. 제 손가락에는 시간과 구속의 흔적인 하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고 정교하게 조각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저는 반지를 그 안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준혁의 비밀이 담긴 USB와 제가 기념으로 남겨둔 한쪽 모서리가 불에 탄 유언 편지 옆에 놓였습니다. 저는 상자의 뚜껑을 닫았습니다. 찰칵하는 작은 소리는 과거의 문을 닫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나무 상자의 표면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잘 가요, 나의 영혼의 친구. 쓰라린 맛을 충분히 경험하게 해주어 자유의 달콤함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잘 살 것입니다. 당신의 미완의 삶까지 대신 살 것입니다. 저는 상자를 옷장 깊은 구석, 잠들어 있는 추억들이 보관된 곳에 넣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거울을 보았을 때 그 안에 여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왼손은 텅 비어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득 차고 평화로웠습니다. 이른 아침 저는 혼자 차를 몰아 도시를 떠나 부산 앞바다를 향했습니다. 저는 일도 핸드폰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정화되기를 갈망하는 영혼만을 가져갔습니다. 새벽의 바다는 한적하고 맑았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해변에 부딪히는 것은 자연의 자장가 같았습니다. 저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하이힐을 벗고 맨발로 부드럽고
축축한 모래사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짠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려 머리카락을 헝클어 놓았지만 지극히 상쾌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물가를 따라 걸었고 작은 파도들이 제 발을 핥고 남아있는 모든 근심을 씻어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태양이 지평선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했고 거대한 불덩이처럼 붉게 타오르며 광활한 바다 전체를 분홍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따뜻한 아침 햇살이 저를 비추었고 밤의 차가움을 몰아냈습니다. 저는 두 팔을 벌리고 신선한 공기를 가슴 가득 들이마시며 세포 하나하나에서 솟아나는 강한 생명력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때 경멸받던 순종적인 며느리에서 저는 일어나 싸워 제 삶의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충분한 고통과 상실을 겪었지만 그 대가로 성숙함과 강인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광활한 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었던 작은 배가 아니라 파도를 가르며 항해할 준비가 된 굳건한 선장입니다. 차시트에 두고 온 제 핸드폰이 갑자기 윙윙 울렸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았습니다. 화면에 비서의 문자 메시지가 떴습니다. 한지우 이장님, 이번 분기 매출 보고서가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미소 지었지만 서둘러 전화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성공은 축하할 일이지만 마음속의 평온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원을 끄고 핸드폰을 조수석에 던져놓은 후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양은 높이 솟아 세상을 밝은 빛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향해 모래 위에 굳건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눈앞의 미래는 완전히 저의 것이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만들어 나갈 자유롭고 당당하며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돈은 실제로 양날의 칼과 같아서 영광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탐욕에 이끌리면 사람을 비극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성들에게 경제적 독립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인과응보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바람을 심으면 폭풍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용서와 원한을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모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선함과 정의에 대한 믿음을 얻기를 바랍니다.